수업이나 해야지. 되게 열심히 해야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도플러랑 식 했어요. 그래서 둘의 뭐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은 관측 대상이 중심별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뭐 할수록 좋다? 나란할수록 관측하기가 좋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자, 우선은 중력 렌즈 효과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사항 중력 렌즈 효과. 그냥 말 그대로 중력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 여기 또 안경 쓰신 분들 계신데, 렌즈가요, 빛의 굴절이라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빛을 모으든가 뭐 퍼뜨리든가 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도구예요. 그죠? 그런데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뭐 한다? 굴절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자, 여기 상엽아, 여기서 네가 아는 척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왜 물리 시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만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넘어가지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뭐까지도 휘게 만든다? 빛까지도 휘게 만든다가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뭔 얘기냐. 자,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관측자가 여기서 무언가를 관측을 할 건데 뭘 관측을 할 거냐면 저 멀리 있는 어떤 별을 관측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하고 나 사이에 뭐 태양 같은 어떤 주계열성의 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행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의 밝기 변화를 내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별이요, 가만히 서 있지 않고요. 자, 움직여요. 내가 바라보는 배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저 별을 관측을 하면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냐. 만약에 나하고 얘 사이에 이제 가로막는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면 예상을 하기로 아마도 이 별의 밝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까. 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얘를 볼 거니까 가려질 때는 밝기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별의 밝기 변화를 살펴보니 어떤 식의 그래프를 가지냐면, 별의 밝기가 신기하게도 자 밝아져요. 어느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이 별이 뒤를 지나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순간에 이 가운데 있는 무언가가 행성이 됐든 별이 또 다른 별이 됐든 뭐가 됐든 얘가 뭐의 역할을 했다? 렌즈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 건너에서 오는 별빛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모은 거예요. 누가? 요 가운데 있는 아이의 중력이.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 변화를 가지는 이유를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저 뒤에서 오는 별빛을 별과 관측자 사이에 있는 무언가의 중력이 이 빛조차 뭐 해버렸다? 휘게 만들어서 렌즈처럼 빛을 모으는 바람에 여기 탁 지나는 순간 별의 밝기가 탁 올라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 렌즈 효과.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할 건 앞에 미세가 붙었잖아요. 그죠? 자, 미세가 붙어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자, 마찬가지로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별이 있어요. 배경별. 지나가는 배경별. 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배경별이. 얘가 배경별이. 그리고 배경별하고 관측자인 나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 중심별이 있습니다. 태양 같은. 하필이면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져요. 자,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 말한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배경별의 밝기 변화는 아마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지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면 이 행성이 주는 중력 효과가 살짝 추가가 돼서 중간에 살짝 피크가 떠요. 뭔가 틱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가시다가 한 번 이렇게 찍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가. 자, 미세한 변화가 한 번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한 번 더가 누구 때문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기 때문이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밝기 변화는 중심별과 행성의 중력이 저 뒤에서 오는 배경별의 별빛을 뭐 했다, 모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갑자기 밝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이 행성의 존재가 뭐를 추가했어요.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크가 한 번 더 뜨면 얘는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 되는 거지. 이런 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크가 뜨는 경우는 저 행성은, 그러니까 저 중심별은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야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그런데 앞선 두 가지와의 차이점은 뭐냐? 밝기를 보는 대상이 중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측하는 대상이 배경별이에요. 난 중심별을 앞에 두 개는 중심별을 보는 거잖아요. 식현상도 중심별의 밝기를 보는 거고 도플러도 중심별의 적색편이 청색편이를 보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중심별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배경별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대신 얘의 장점은 뭐냐? 아까 앞에 두 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나란할수록 좋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란하든 수직하든 비스듬하든 상관없이 렌즈 효과는 무조건 일어나요.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는지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수직을 보든 뭐 수평 나란하게 보든 어느 방향으로 관측을 하든 간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대신 뭐 단점이라고 붙이자면 언제쯤 지나갈까? 내가 모르잖아요. 배경별이 언제 지나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았으면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지나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겠죠? 아마 망원경을 거치를 해두고 그 망원경이랑 컴퓨터랑 연결을 하셔서 밝기 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크가 뜨면 이제 이런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 발견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3가지 정도.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직접 촬영이 있어요. 직접 촬영. 이거는 이제 우주 망원경 같은 걸로 직접 촬영한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말 그대로 뭐 아주 멀리 있거나 이런 건 못하고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 직접 촬영을 할 때도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에 대한 얘기는 뭐 크게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방법의 하나로는 기억을 해두시되 앞서 얘기한 도플러랑 시기랑 미세중력 이 3가지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꼭 3가지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조건일 때 어떤 방법으로 탐사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그리고 똑같은 도플러를 이용을 할 거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질량 관계가 어떨 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뭐하다? 도플러가 잘 일어나고 그 결과 시선 속도의 변화에 따른 편의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요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럼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라 그랬냐 내가 아까. 외계 행성 탐사 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언젠가 가서 살라고. 그죠? 혹시나 언젠가 가서 살든가. 나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UFO가 발견이 됐다니 뭐 또 난리던데. 아니 뭐 보셨어요 뉴스? 네. 우리나라 뭐 전주인가? 나 제가 아까 전주 얘기해서 전주를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방 어딘가에서 어떤 분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빈 무리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바라봤겠지? 근데 그 빛이 3개였는데 6개가 됐다가 막 사라졌다가 막 이런 현상을 보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촬영을 해서 이제 나름 그 UFO의 존재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다 보냈더니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하여튼 비행기든가 위성이든가 헬기든가 드론이든가 근데 그 무엇도 저런 식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우니 얘는 UFO야 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혹시나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있다면 뭐 가서 살라고 하는 건지 그냥 궁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지구와 유사한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냐? 자, 여기 태양과 같은 중심별이 있어요. 이 별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막 광도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중심별 주변에 행성이 형성이 돼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별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는 어떤 범위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자, 이보다 너무 가까운 데는 물이 다 수증기가 되었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여기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요보다 뒤는 또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만큼 요 사이에서는 뭐가 말 그대로 H2O가 뭐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액체 상태인 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액체 상태인 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는 진짜 어마무시한 확률로 딱 여기에 지구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액체 상태의 물이 왜 중요하냐? 혹시 기억나요? 물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질문! 물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네, 극성 분자예요. 화학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물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자, 산소 쪽이 음전하를 띠고요. 흔히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수소 쪽이 양전하를 띄어요. 이렇게 부분전하를 띠고 있어서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극성이어서 장점은 다양한 물질이 물에 녹아요. 자, 무극성이었다면 다양한 물질이 녹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극성이라서 이 액체에 물에 다양한 물질이 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얼면 어떻게 오냐? 그죠? 요 극성에 의한 결합력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 때문에 물이 얼었을 때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부피가 커져요. 자, 다른 애들은 다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작아져요. 근데 얘만 이 분자의 성질 때문에 얼음이 되었을 때 부피가 커져요. 다시 말하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죠? 부피가 커서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예요? 물이 얼어도 얼음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물이 다른 애들과 똑같이
얼었을 때, 고체가 되었을 때 부피가 감소하고 밀도가 커졌다란 호수는 바닥부터 얼어요. 그럼 쫙 다 얼면 뭐 아무것도 못 살잖아, 그지? 근데 위에부터 얼고, 왜냐면 이제 얼음은 위로 올라오니까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얼고 난 아랫부분이 더 이상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4도씨 정도로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죠. 얼음 아래 물은 영상 4도씨 정도로 유지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에 이런 화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극성이고 얼었을 때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돼야 생명체가 등장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물에서 합성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던 다양한 물질들이 뭐 공중방전을 하던 번개가 꽝꽝 치던 자외선에 노출이 되던 뭘 해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 합성된 단백질이 해수에 녹아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체에게는 물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만 해도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이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요 액체 상태인 물이 존재하는 요 범위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 지대, 골디락스 지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골디락스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 동화책에 나오는 소녀의 이름이에요. 이래봬도. 자, 몰랐는데 우리 집 7세가 가르쳐줬어요. 자,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숲속을 걸으시다가 뭐 했어요? 오두막을 만났어요. 오두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스프가 3개가 3그릇이 있는 거야. 그 3그릇의 스프가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하나는 적당한 먹기에. 그래서 하나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그 적당한의 의미로 자 골디락스 지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생명 가능 지대, 골디락스 지대라는 표현은 중심별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이 지역에는 뭐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온도가 적당하여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생명 가능 지대가 뭐에 영향을 받겠느냐? 그럼 중심별이랑 되게 연관이 깊겠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고요. 세로축은 중심별의 광도예요. 광도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니까 예상하기로 광도가 큰 중심별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광도가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이 넓어져요. 뭐 이렇게 그려요. 흔히 그릴 때. 그러니까 광도가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넓어져요. 광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가능 지대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이 정도로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행성은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는 행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태양 정도의 광도를 가지는 중심별을 찾아서 거기에 하필이면 1AU의 거리에 지구 같은 행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크기예요. 지구의 크기 또는 질량, 자전축의 경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건 책에 다 있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제일 중요한 얘기야. 중심별의 충분한 수명 그리고 행성의 크기나 질량 행성의 크기 질량은 실은 뭘 결정하냐면 자전주기, 공전주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자전주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럼
그럼 햇빛을 받는 기간하고 안 받는 기간이 너무 길게 차이가 나버리면 일교차가 너무 커요. 뜨거울 땐 너무 뜨겁고 차가울 땐 너무 차갑고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적당한 자전 주기가 필요해요. 적당한. 그리고 중심별의 충분한 수명은 뭐겠어요? 중심별에 그래도 태양 정도는 살아주셔야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체가 등장을 해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여기다 또 굳이 추가를 하자면 뭐예요? 행성의 자전축의 경사. 경사지지 않은 것보단 경사지은 게 좋겠어요. 왜? 자전축이 경사지어 있으면 뭐가 생기니까? 사계절이 생기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명체 입장에서는 환경이 다양할수록 살아남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인 게 좋겠어요. 등등등. 이건 이따가 다 책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가 되지만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기본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안에 행성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찾기 위하여 열심히 외계 행성 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드린 아마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볼까요? 조금 넘어가 보시면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해서 외계 생명체 존재 필수 요소,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그래서 뭐 중심별의 수명,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해야 되고 적당한 크기와 질량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와 질량을 가진다라는 건 얘가 대기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고 자기장이 없으면 또 이제 유해한 입자들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고 이왕이면 자전축은 경사지면 좋겠고 뭐 그런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태양계 내에서의 탐사는 뭐 그냥 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끔 나오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탐사 방식을 이용을 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한 탐사 방법 3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건 생명 가능 지대. 요 3가지랑 생명 가능 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잘 구별을 하시면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그 책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15번까지 풀고 우리 채점을 해볼게요.